안녕하세요. 소방정책론 김영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업을 듣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신 것 같아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4쪽에 이제 104쪽 엘리트 이론인데요. 엘리트 이론은 그나마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원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 엘리트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 엘리트 이론은 비교적 이해하기가 쉬운데 약간 다르게 알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쪽에 위에서 네 번째 문단에 모스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정치사회학자입니다. 이 모스카에 의하면 이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계층이 존재한다. 하나는 지배계층, 다른 하나는 피지배계층, 지배를 받는 계층이다. 지배하는 계층은 소수이며 모든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혜택을 누리는 반면에 피지배계층, 지배를 당하는 계층은 다수며 지배계층의 명령과 통제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지배하는 계층과 지배받는 계층, 지배하는 계층은 소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엘리트 이론이라는 게 귀족적인 어떤 사회, 봉건 사회, 그리고 우리 이제 예전의 역사에서는 양반의 개념도 엘리트라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세습 귀족의 개념이 있죠. 이제 대를 이어서 물려받는 그런 귀족도 있고, 어떤 시험이나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이렇게 진입하는 상층부로 지배하는 계층으로 진입하는 엘리트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본다면 과거 시험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에 속해요. 자, 여러분이 역사 공부를 저보다 조금 더 하셨을 거라고 보고, 음서제도 집안에서 이렇게 물려받는 제도도 있는 반면에 음서제, 과거제라고 해서 시험을 통해서 치고 올라오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엘리트가 우리나라 역사는 보통 두 가지로,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는 두 가지였고, 서양도 전쟁터에서 엄청난 이겨서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정말 똑똑한 뭐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엘리트 계층으로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귀족, 세습받는 왕족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 시대부터 이미 엘리트라는 개념은 존재를 했던 겁니다. 자, 근데 105쪽에 위에서 네 번째 문장에 이런 게 있어요. 1950년대 미국에서 연구된 것을 따르면 미국의 정치체제는, 당시의 미국 정치체제는 정부, 기업, 군부, 군인이요. 군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권력 엘리트, 다른 말로 파워 엘리트들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연구를 발표를 해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던 연구고, 저도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이 좀 두껍더라. 한 700쪽 정도 되는 책인데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엘리트처럼 보이느냐, 외모를 꾸미는 방법, 이런 거부터 굉장히 세세하게 연구한 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제가 강의 자료에 미국의 군산복합체라는 얘기를 썼을 거예요. 자, 미국의 아주 계급이 높은 군인, 그 다음에 산업체, 이른바 무기를 만드는 기업들, 산업체와 정부의 극소수의 고위 공무원, 그 다음에 극소수의 이 군인에 관련된 비밀을 다룰 수 있는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합해서 당시의 미국을 이끌고 나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면은 미국과 같은 경우는 무기 산업이 일단 제일 발달했고, 다른 나라가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의 압도적인 어떤 전투기, 아주 고급 무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지금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옛날과 더 덧붙여서 인터넷이라는, 우리가 사이버 전쟁이라는 것까지 지금 감안을 한다 그러면 군산복합체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권력 엘리트, 파워 엘리트가 사회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본 거고, 그 다음에 105쪽의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헌터라고 돼 있는 이름이 있어요. 예, 정치학자입니다. 자, 미국의 뭐 어떤 시에 거주하는 주민들 가운데 명성이 높은 유명한 40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뭐 어떤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이 지역 리더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라는 얘기가 바로 엘리트 이론의 주로 예언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맞아요. 우리나라도 제가 뭐 이런저런 잡다한 활동들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A라는 그 좀 좋은 모임, 좀 그 뭔가를 결정하는 모임에 있었던 사람이 B라는 모임에 가서도 똑같이 보여요. 그 다음에 또 C라는 모임에서도 뭐 A 모임에 있었던 사람이 보이고 D라는 모임에 가봐도 B 모임에 있었던 사람이 또 있고 이게 얼굴이 겹친다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끼리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엘리트 이론을 독재, 하나의 집단이 모든 걸 다 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엘리트끼리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요. 하나의 개인이나 하나의 집단이 전부 다 통제하면 그건 독재예요. 그건 엘리트 이론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엘리트 집단끼리 경쟁을 한다고요. 기존 뭐 엘리트 집단도 2개가 있을 수 있고 3개가 있을 수 있고 4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엘리트 집단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거예요. 세습된 어떤 그 엘리트 계층과 어떤 시험이나 뭔가를 통해서 들어온 엘리트 계층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간다는 개념.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A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집단과 B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집단과 C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집단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로 또 분리를 할 수가 있죠. 아, 우리 팀, 너희 팀, 얘네 팀, 뭐 팀을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같은 목적을 위해서 서로 경쟁한다. 이번에는 A팀이 가져가고 다음에는 B팀이 가져가고 다음에는 C팀이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요. 엘리트 집단끼리 경쟁을 해서 사회를 전반적으로 다 이끌고 나간다는 개념이 저는 좀 맞다고 봐요. 엘리트 이론에서는요. 절대로 뭐 한 사람이나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사회를 전부 다 통제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엘리트 이론은 그 우리나라의 역사를 따지면 옛날에 붕당 정치 개념이 이거하고도 또 어떻게 보면 맞아요. 붕당 정치. 뭐 이게 뭐 노론과 소론, 뭐 북인과 남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 안에서 뭐 아니되옵니다 전하 그러면 이쪽에서 뭐 하라고 막 이러잖아요. 신하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특정한 집단이 어느 특정한 신하들의 그룹이 주도는 하지만 전반적인 걸 주도하기는 하지만 전체를 다 통제하지는 못하잖아요. 나름대로 견제 세력도 있고 거기다 이제 만약에 당시에 왕이 정말 똑똑하면 그걸 절묘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이쪽 신하가 너무 커진다. 안돼, 야, 좀 저쪽에 좀 이렇게 좀 약한 쪽을 좀 이렇게 부각시키기도 하고, 이게 너무 강해지면은 이걸 좀 낮추고 다른 신진 세력들을 또 등용하기도 하고 이게 절묘하게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처럼 엘리트 집단끼리 경쟁을 해서 사회를 이끌고 나간다. 그리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까지 아시면 기본적인 엘리트 이론을 다 설명을 드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좀 아주 독특한 얘기인데 일단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